자, 도시 가운데 계속해서 보면 잘 나오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58페이지. 58페이지 보면 성경 후정 방식. 요즘에 그 전통 시가 같은 데에서는 거의 성경 후정 방식을 갖게 된다. 이 성경은 성경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성경. 성경에다 후정이다. 있죠? 성경은 주로 대체적으로 상황이에요. 상황이고 후정은 정서지. 이런 상황과 정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 무슨 관계로? 상황과 정서는 주로 무슨 관계로 연결되냐면 인과관계. 우리가 상당히 인과관계로 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대부분 인과관계다. 상황과 정서는 무슨 관계다 하지? 인과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시조. 우리가 시조가 나오는데 시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시조. 시조다. 또는 우리 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조가 있고, 한시. 고전시가 가운데 보면, 이런 시조나 한시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어떤 성경 후정의 방식을 가장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조는 초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종장이 있다. 자, 초장이 있고, 중장이 있고, 뭐가 있다 시죠? 종장이 있다. 있지? 그럴 때 주로 초장이나 중장은 주로 뭘 나타나냐? 상황을 나타나는 거야. 상황을 나타내고 종장에서 정서가 들어간다. 보통 이 종장 부분에 정서, 물론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문학은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니까 주제는 대체적으로 종장이 있겠지. 그지? 정서를 드러내는 게 문학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 알겠죠? 그래서 이 기승전이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쪽에 뭐가 될 수 있냐면 상황 될 수 있죠. 상황. 상황에 따른 또 반전을 통해서 결말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여기에 정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승전결 방식. 그래서 보통 한시가 됐던 시조가 됐던 마지막 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주제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정서가 담겨져 있다. 문학은 무엇을 드러내는 게 목표라고 해놨지? 정서. 시작. 정서를 드러내는 게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되죠. 그래서 성경 후정 방식, 이거 상황과 정서, 인과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목이 뭐가 나왔어요? 조존의 봉황수잖아, 봉황수. 조존의 봉황수를 통해서. 자, 이 숫자를 통해서 시적 제목에 정서가 담겨져 있어요. 봉황의 근심이다 라고 얘기하거든. 숫자가 근심 숫자. 무슨 숫자지? 근심수. 봉황의 근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을초에 따다가 숫자가 마음심을 쓰는 거거든. 봉황의 근심이다. 알겠죠? 그래서 봉황수. 다 같이 시작. 봉황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한번 볼까요? 봉황의 근심인데 과연 뭘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벌레 먹은 두리기둥, 빛 낡은 단청. 뭔가 좀 이미지가 좀 쇠락한 이미지가 느껴지죠. 빛이 낮죠. 뭔가 좀 화려하고 그 국거리, 뭔가 잘 산다, 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대체로 화려하잖아. 그런데 뭔가 보면 벌레 먹은 두리기둥에 아주 큰 기둥이 있잖아. 두리기둥. 큰 기둥. 근데 그 벌레를 먹었어? 좀 먹었지. 거기다 뭐 맞아? 빛도 낡은 단청 있지. 여러분들 대체로 전통 가옥 가보면 단청들 아주 붉은색,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죠. 그리고 단청이라고 하잖아. 붉은 단자에다 푸른 청도 써가지고. 그것이 화려해야 되죠. 우리가 광안루를 가든지, 강원로는 아니죠. 우리가 뭐다 해야지? 광화문 있죠. 광화문이나 아니면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단청들 볼 거 아니야. 근데 단청이 화려해야 되겠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막 빛 낡았어. 그러면 몰락하는 어떤 뭔가 국권에 있어서 힘도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이 화려하게, 있어 보이게. 요즘에 그 카페 같은 것도나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좀 있어 보이게 실내 장식을 하는 게 뭐 있어 없어요? 요즘 물론 서울은 서울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요즘에 그 카페 같은 경우 대형화를 많이 하더라고. 대형화. 좁은 공간 속에서 먹는 것은 싼 음료 같은, 싼 커피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해서 작게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에 좀 소문난 카페들은 아주 대형화 그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럴 때 뭔가 있어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순간만큼은 내 이 돈을 갖다 지불하고 먹는 순간만큼은 내 스스로에게 뭐 할 수 있는 유한을 줄 수 있고 내가 좀 있어 보일 수 있도록 손님이 왕인 것처럼 뭔가 있어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곳에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레 먹어 두리기둥, 빛날근 단청, 풍경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비둘기도 둥주리를 마구 쳤다. 이때 산새 동그라미, 비둘기 둥그라미.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근데 집안에 누가 살고 있으면, 집안에 누가 살고 있으면 어느 거미나 이런 기타 쥐나 이런 벌레들이 끼어 안 끼어? 잘 안 끼죠. 근데 사람이 집을 비워놔봐. 또 오래도록 비워놔봐. 그러면 어떻게 돼? 폐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런 거야. 막 여기저기 막 벌레들이 와갖고 집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이 있냐? 거기다 집을 치죠. 이것들이야. 그래서 그 집을 갖다 망하게 더 만들죠. 그러면 이때의 사예나 비둘기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이지. 새나 둥지를 갖다 마구 쳤다. 마구 쳤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벌레 먹은 두리기둥이 되고 빛날근 단청이 됐을까? 이걸 뭘 의미할까? 두리기둥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큰 기둥이죠. 일반 집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큰 그런 두께의 기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궁궐이란 얘기예요. 궁궐. 궁궐. 궁궐이 이렇게 빛이 날고 단청이 뭡니까? 이렇게 희미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 지금 뭐야? 새와 비둘기가 둥지를 쳤죠. 더욱더 몰락하게 하는 그런 원인을 갖다가 여기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둥지를 쳤습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큰 나라 섬기다 그랬어요. 큰 나라 섬기다. 큰 나라 섬기다 있죠? 일종의 사대주의. 무슨 주의? 시작. 사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한말 때 어떤 환경에 빠졌죠? 대한민국 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결국 열강들이 휩싸여서 이 사람에 빌떴다, 저 사람에 붙었다, 명과 청에 있었어야 대립도 있었거니와 더 나아가서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도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있었어요. 막 심지어는 막 아간 파찰이다, 기타 등등. 그런 외세의 힘을 빌어서 뭔가 안위를 우리 국가적 안위나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갖다 보존하려는 그런 힘없었던 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그거야 지금 이 사대주의.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친, 옥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물론 지정학적 위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대주의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원칙적 목표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구한말처럼 우리나라가 먹힐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거기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거미를 쳤죠. 뭔가 몰락했다는 것은 주로 거미줄을 통해서 제시하지. 폐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나와서 전설의 고향에서 가끔 이런 막 귀신 나오는 것은 폐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라고 했어? 거미줄이지. 거미줄 친 옥자, 몰락한 왕조적 현실을 제시했다 볼 수 있어. 그 왕조, 몰락하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사대주의지. 자, 그런 가운데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쌍용 동그라미, 봉황새 동그라미. 이 쌍용과 봉황새는 문화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부분을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됐는데 이 작품에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면 이 부분이야. 뭐와 뭐의 관계? 봉황과 쌍용의 관계. 특히 중국은 쌍용, 황제를 상징할 때 뭘로 보여? 용으로 비유하지. 우리는 용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왕의 나라라 해서 봉황을 갖다가 했단 말이야.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의 어떤 상징물로서는 봉황을 갖다가 하지. 대통령에 있어서 어떤 상징이랄까? 이걸 할 때 봉황을 많이 하죠. 그게 있다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용을 회복했다, 용을 회복하지 못했다,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둘 다 상상의 동물이지만 좀 더 위로 놓고 부르는 게 용이고 그 아래로 부르는 것이 봉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화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 다 같이 쌍용과 봉황이 되겠다. 우리는 봉황이었죠. 이건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사대주의와도 관련된 거지. 그러므로 쌍용을 대신에 두 마리 봉황새를 틀었다. 어느 땐들 봉황이 울었으려면 푸른 하늘 밑 추석을 바꿔가는 나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에서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죠. 나의 그림자.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다분히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의 고백적 태도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그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몰락한 완조적 현실이었고,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그 나의 그림자, 폐욕 소리도 없었다. 품석 옆에서 정일품, 종급품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곳은 없었다. 있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지. 몰락한 왕조적 현실 속에서 어느 곳 하나 내 몸을 둘 곳이 없는 현실. 알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냐? 정서는 그 뒤에 있지. 눈물이 쏟된 줄 모를 양이면 봉황새야 구천에 호곡하리라. 이때 봉황새는 그래서 감정 이입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봉황새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봉황새는 바로 뭐냐? 시적 화자인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천이라는 게 뭐냐? 구천은 가장 높은 하늘이 구천이야. 가장 높은 하늘이 구천이니까 이런 구천, 우리가 구천을 떠든다는 말이 있어 없어? 있지. 이 구천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하늘이 구천이라고 그래. 그래서 구천을 넘어서면 이제 뭐예요? 저승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구천에서 뭐 하는 거야? 세상에 대한 미래를 갖고 많은 혼들이 거기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지. 구천을 떠돈다. 그럼 구천은 가장 높은 하늘, 이승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 뭐다? 구천이다. 그러면 그 구천은 뭘 나타낸다? 시적 화자의 정서적 깊이를 얘기하는 거야. 상실의 깊이, 아픔의 깊이, 알겠죠? 슬픔의 깊이가 구천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지.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둬. 시에서 실제적인 어떤 숫자적 개념이 나오면 그 숫자적 개념은 결국 뭐다? 시는 무엇을 갖다 표현하고자 하는 거다? 주로 정서를 표현하고자 했으니까 그 수도 역시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 자, 있습니까? 따라서 구천에 호곡한다. 그 구천은 바로 시적 화자의 정서적 깊이, 네? 나라를 갖다 잃은 슬픔의 깊이, 뭐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거와 왜 호곡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물이 속될 줄 모를 양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까? 눈물이 속된 줄 알아라. 내가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 이미 이 나라 이민족이 망했잖아. 그래, 그래요? 에? 망했어. 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요? 울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뭐, 이 마음, 옛날에 가수, 이남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울고 싶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죠. 왜 울고 싶어요? 이유는 뭐예요? 나라가 망했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오는 슬픔, 탄식, 울음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성어 맥수지탄. 시작. 그러면 이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이? 맥수지탄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지. 맥수지탄.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탄식이죠. 맥수지탄. 그래서 구천에 호곡하고 싶다는 거죠. 예? 정리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후정의 방식 이해할 수 있겠지? 앞에 시적 화자든 시적 대상이든 그게 뭐가 나오고 상황이 나오고 상황 속에 느끼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갖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는 어디에 담겨 있다는 점? 정서에 담겨져 있다. 맥수지탄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후정 이해할 수 있겠죠? 조존의 봉황수. 여전히 뭘 기억하면 돼? 시에 있어서의 제목이 중요하다. 봉황수는 뭘 의미할까? 봉황의 근심이었다 라고 하는, 봉황의 수심이었다 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수심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겠구나. 그럼 이 부정적인 정서는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몰락한 왕조적 현실 속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몰락한 왕조 속에 내 몸 둘 곳은 하나도 없는 곳이었구나. 그런 시적 화자였던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는 뭐다? 울고 싶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됐습니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하나 더 할까요? 60페이지 수미상관. 60페이지에 뭐가 있다? 시작. 수미상관의 방식 있을 것 같아요. 수미상관은 처음과 끝이 뭐라고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알겠죠? 일단 수미상관이다. 그래, 같거나 비슷한 상관. 그래서 우리가 같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수미상관이라고 그래. 그런데 약간 비슷하다, 똑같진 않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씁니다. 변조된. 자수가 길어지면 운율이 달라졌으니까 변조라고 그래. 변조된 수미상관. 그냥 모습만 가지고 형태만 가지고 얘기하면 변형된 수미상관. 저기 됐죠? 그냥 똑같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냥 수미상관. 그런데 비슷하다 그러면 변조된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결국 시라는 것은 음악성 관련되어 있잖아. 운율이잖아.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운율성을 갖고 있다.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그만큼 뭐다? 운율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변조되는 말을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변한 그 자체, 형태 중심으로 일단 변했으니까 변형된 수미상관. 이런 말로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한용운의 나룻배와 향인, 밑줄 자, 나룻배와 향인. 자, 나룻배와 향인, 제목이 주어졌지? 나룻배와 향인? 그러죠. 나룻배를 타고 향인이 뭐 가능하다? 나룻배라는 것과 향인은 대체적으로 뭘까?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대상이 나왔으니까,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알겠죠?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던지면서 이 작품 속에 들어가면 좀 더 쉬워지겠지. 그래서 나룻배와 향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 정리됐나요? 이런 것이죠. 중심 시어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만큼 나룻배와 향인이 중요하니까 나룻배와 향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과 뒤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강조하고 있잖아. 중심 시어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음이 말합니다. 나는 나룻배.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굽니까? 시적 화자. 나는 시적 화자지. 시적 화자야. 그리고 나는 뭐라고 했죠? 나룻배라고 하고 있죠. 나룻배. 뭐 나룻배요. 그죠? 자기가 자리를 갖다가 원래 수사법이라고 하면서 뭐죠? 추상적인 개념을 뭘로 표현하는 거죠? 주로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잖아. 그런 거네. 근데 나를 갖다 뭘로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여기? 나룻배로 표현하고 있지. 나가 나룻배야? 그럼 나룻배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뭘 드러냈다?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룻배를 끄집어 온 거야. 나룻배는 뭐냐? 야, 이거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 문화가 뭐라고 했어? 논리적이라고 했지. 그러면 왜 나를 나룻배로 했느냐? 설명해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나룻배를 뭘 했는데 나룻배를 왜 너를 나룻배라고 하고 있어?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근거가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뭐라고 했어? 당신이 뭐야? 대상이죠? 당신은 뭐라고 했다? 시작.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 행인. 나는 나룻배요. 당신은 행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볼까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당하는 존재죠. 당신에 의해서 당하는 존재네. 짓밟아요. 그것도 무슨 발로? 흙발로 짓밟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안고, 그래도 나는 뭐하고자 않고 당신을 미워하거나 떠밀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 당신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를 짓밟더라도 나는 당신을 뭐하는 존재? 물을 건너던 존재. 정리됐습니까? 결국 자기 희생적인 것도 되겠죠. 자기 희생. 나는 당신을 안으며 깊으나 옅으나 급한 요리나 건너갑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일 당신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도 나는 그것을 뭐한다? 당신을 위해서 극복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나의 희생이죠. 만일 당신이 안에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나의 운명이죠. 알겠어요? 나는 뭐하는 존재? 그저 당신을 갖다 물을 건너주는 존재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보답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지. 희생은 보답을 원할 때 희생이 아니지. 그래요. 보답이 없는, 값없이 줄 때 희생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정리됐어? 그러면 논리적이구나. 여기서 나룻배는 뭘 의미한다 했지? 희생이구나. 알겠어요? 이해되겠죠?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희생은 대가를 바라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인생이 다 그렇죠. 오히려 그 가십니다 그려 할 때 그려가 띄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려는 조사기 때 붙여야 돼. 가십니다 그려. 감탄 모조사입니다. 가십니다 그려. 원래는 만약에 원문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원문에 만약에 띄어져 있다면 현행 국어의 맞춤법상 틀린 표현이다. 왜? 그려는 조사로서 앞에 붙여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근데 알겠죠? 원래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그러면 만약에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 썼다면 이거는 일종의 시적 허용. 시작. 시적 허용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이. 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리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만약에 붙여놨다면 가십니다. 그리요. 이렇게 했겠지. 근데 좀 더 여운을 주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리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알겠죠? 오실 줄만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갑니다.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그만큼 날아간다라는 것은 세월의 흐름이죠.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존재.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는 존재. 희생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룻배에 들어있는 정서라 볼 수 있는 거죠. 저기 됐나요? 그 기다림이, 희생이라는 것은 온전히 순간에 있어야 희생이 아니야. 오랜 기다림과 오랜 시간 속에서 갖는 그런 것이 점철됐을 때 희생이라는 이미지를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회성이 아니죠? 일회성이 아니잖아.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와 같은 자세로 살겠다는 것이죠. 정리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는 나룻배, 그래 당신은 뭐다? 시작. 행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나타나는 나룻배는 어떤 의미로 쓰이될 수 있다? 다 같이? 희생적 의미. 알겠습니까? 희생적 의미. 또는 이때의 행위를 갖다 뭘로 이긴다면, 중생이라 본다면 중생을 제도하는 존재. 알겠어요? 중생을 갖다가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존재, 깨달음의 그런 삶으로 이끄는 존재, 이런 존재를 나룻배라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고, 알겠지? 그렇게 늙어가겠다, 낡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밑에 주제는 인내와 희생을 통한 참된 사랑의 실천. 있어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룻바의 향연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 상관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죠? 그리고 이제 낯선 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 시작. 생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 하나 있어서 보면, 물론 거기 밑에도 해놨습니다만은 기성정결 61페이지 한시 형태 있어 없어요? 기성정결 형태 있죠? 그것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면서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설명하고 오전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교재 61페이지 보면 대칭과 반전이 있어 없어? 이것도 하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대칭과 보통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상의 정의 방식은 무슨 구성 방식? 성경 후정 방식이나 수미 상강 방식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 밖에 아까 이육사의 강의는 시간적 구성으로서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좀 더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과 반전. 누가 뭐야? 반전이 중요하잖아, 반전이. 다소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왔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어떤 태도가 나왔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 반전돼서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것이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체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보면 옛날에 우리가 보면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소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반전돼가지고 못 살겠다 해서 절망하고 죽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데 그런 작품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오겠지. 우리가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에서 뭘로 전환되는? 긍정적 상황으로 되는, 또는 부정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로 전환되는 그런 작품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62페이지. 62페이지 보면 거기에 시가 나오죠. 김남주의 겨울바다. 보통 그 태도의 전환은 이렇게 됩니다.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 또는 체념적인 것에서 의지적인 걸로 이렇게 바뀐다. 다시 한번 펴봅시다. 61페이지. 61페이지 밑줄 하고 갑시다. 반전의 경우는 태도의 변전이 있는데 대부분 소극적에서 뭐로 간다? 시작? 적극적. 그 다음에 체념적에서 뭐로 시작? 의지적.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 정리됐습니까? 요걸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6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의 겨울바다. 제목이 뭐죠? 김남주의 겨울바다잖아. 그지? 겨울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핵심 시어가 된다고 했어요. 겨울바다. 그래서 옛날에 그 7급 같은 시험에서는 겨울바다만 제시한 상태에서 물어봤다고. 이 겨울에 김남주의 겨울바다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게 나온 거야. 작품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황당했지. 한 번도 겨울바다라는 시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는 김남주의 겨울바다에서 겨울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렵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 7급 시험은 그렇게 나왔어요. 작품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근데 지금은 그러면 매 맞는다. 시작. 매 맞는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가 있어.
힌트. 이게 바로 뭐냐면 주요 시어가 갖고 있는 상징 의미죠. 겨울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 사계절 있잖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 없어? 봄이 있다. 여름이 있다. 가을이 있다. 주로 겨울이 있다. 이 계절이 갖고 있는 주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야. 봄은 소망의 정서, 소망, 부활. 그래서 뭐가 좀 빡세야? 겨울이라는 현실이 빡세야 봄을 더 간절히 원하지. 그러한 거래. 그렇다는 거지. 정의됐나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있다. 그래서 소망과 뭐가 있다 시작. 부활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됐나요?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딸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취준생인데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 자기가 자기 용돈 벌어 선다고 알바를 하고 있어요. 알바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막 알바를 막 두탕 뛰고 막 그러고 하더라고. 오전도 뛰고 막 저녁도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 필요한 부분에 돈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를 뛸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한 군데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한 군데를 그만두겠다는 거야. 왜 하게 되냐?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부족함을 못 느낄 것 같다.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이 삶에 안주할 것 같다. 안주할 것 같다. 그래야 내가 좀 돈이 부족해야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군데를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그렇구나. 이제 좀 뭔가 좀 자기의 좀 삶을 좀, 물론 알바 삶이 정상적 삶이라고 아니다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자기가 살 때에도 좀 더 좀 정상적인 그런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라도 자기 어떤 또 이상을 꿈꾸는 그 바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위해서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좀 벌어야 되겠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과감히 한 군데를 그만두더라고. 이번 달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알바 한 달 전에 말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해주는데 8월부터는 한 군데만 가겠다. 그리고 돈의 궁핍함을 알아야 내가 좀 더 직업을 갖고자 하는데 더 열망을 가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내 딸이지만 저희 대견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말 들으니까 좀 저는 언제까지 알바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마음도 조급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해라 하면 뭐 해봤자 잔소리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맡겨두는 거죠. 맡겨두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거든. 근데 일일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바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름은 뭘까? 여름은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나 또 여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땡볕도 있잖아. 땡볕에 뭐가 있습니까? 그 땡볕에 대한 고난이 있잖아. 그러지? 그래서 시련, 고난. 약간 상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빗댈 때 여름이 항상 무슨 성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여름 때 쑥쑥 자라잖아. 막 풀도 자라고. 그래요. 막 나무들도 자라고. 잎도 막 무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쑥쑥 자라죠. 그러니까 성장의 의미도 있어. 그러나 그 여름은 땡볕이라는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거지. 가을은 뭡니까? 사색과 수확, 뭔가를 갖다 결실이라고 합시다. 결실을 갖다 맺는 계절. 할 수 있죠? 왠지 그러잖아요. 가을이 되면 대체적으로 정서상적 차분한 이미지가 되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또 계절이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가을을 갖다가 그렇게 이런 의미로 많이 그립니다. 겨울은 뭡니까? 겨울은 시련이 있죠. 대부분 거의 90%가 다 겨울 나오면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 나쁜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어묵해야 뭐가 온다? 봄이라는 것이 더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종이대단. 그래서 항상 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는 뭘 얘기한다?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알습니까? 내 말 좀 이해되겠죠? 그걸 얘기죠. 겨울은 뭐야?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가운데 바다는 있어요. 바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죠. 바다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썩어지 할 것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일본도 막 거기다 뭘 붓는다고 그래? 오염수를 붓는다고 하잖아요. 바다에 붓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려되죠. 우리도 모르니까 먹지. 바다에서 나온 거 봐. 여러분들 바로 그 똥물을 갖다 붓는 걸 보고 그 옆에서 잡은 고기를 기분 좋아, 나빠? 우리가 모르니까, 안 보니까 그냥 먹는 거지만 내가 봤다 하면 안 먹을 것 같아. 그런 거래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원효대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데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부었다면 모르고 몰라가면 모르겠죠. 그것도 나쁜 거지만. 근데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부었다고 하니까 왠지 찝찝하잖아. 그런 거래. 아주 개념 있는 가수도 있더라고요. 뭐 리라인가? 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리라야, 리아야. 몰라? 가수라고 돼. 가수 리안가, 리란가. 일본에 직접 가갖고 후쿠시마 가갖고 그 물을 떠왔더라고. 그 원전 가까이 가서. 그러고 한번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저 개념 있는 가수기도 하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떠나서, 그게 정말 나쁜 건지 안 나쁜지 모르겠죠, 우리가. 하지만 똥을 갖다가 이렇게 똥물 붓고 옆에서 그거 먹으라 하면 우리가 못 먹잖아, 그러지. 모르니까 먹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겨울이 있어요. 뭐가 있다? 겨울은 그래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시작. 부정적입니다. 이게 겨울은 뭐냐? 소멸입니다. 소멸. 소멸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것도 시련 고난도 있지만 이게 다 써나 소멸. 자, 겨울은 다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죠. 에? 다 시들 없어져 버리죠. 소멸의 의미도 있어요. 소멸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부활이 있을 수 있겠죠. 봄이 됐나요? 그래서 이 겨울이 소멸이라면 바다는 뭐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썩어져 할 것이 다시 재부활돼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정말. 에? 이런 오염수도 그 들어가서 다 희석돼서 좋은 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잖아. 재앙이잖아. 그러면서 본다면 이 바다는 뭐냐면 부활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뭐의 의미가 된다? 부활이다 또는 생성이다. 새로움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겨울바다는 소멸과 생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어. 정리됐나요? 대체 무슨 말인지? 죽어져서 새로운 곳으로 다시 깨어나는 거죠. 소멸과 생성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어떤 시를 보면 역설적으로 잃는 것이 뭐다 하지? 얻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가. 자,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 똑같겠죠. 우리가 뭔지 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가 있다, 그 속에 나중에 뭐냐? 얻는 것이 있더란 얘기지.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다. 역설적이지만 그 속에 뭔가 의미가 있다. 소멸됐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더라? 나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더란 얘기지. 그게 바로 생성이다. 그래서 겨울은 소멸이지만 바다는 뭐다? 생성이다. 자, 그렇다면 겨울바다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첫 번째 겨울바다 나오죠? 미지읒에 보고 싶던 새들. 자, 보고 싶던 새들은 있었다 없었다? 보고 싶은 새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보고 싶은 새들은 뭘 의미할까? 보고 싶은 새들은 나의 꿈이죠. 나의 꿈. 뭐 거위의 꿈. 알겠어요? 나의 꿈이죠. 나의 꿈이 없어.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이 없다는 것은 나의 꿈이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으로서 겨울바다는 뭐의 바다? 소멸의 바다로서, 소멸 또는 상실의 바다로서 겨울바다를 갖다 생각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대 생각을 했지만 매운 해풍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운 해풍,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진실마저 눈먼저 얼어버리고 허무의 불, 물이랑에 불부터 있었네. 자, 이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립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 병신하죠.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부터 있었네. 있죠? 잘 알아둬요, 이걸. 이걸 일종의 감정의 대위법, 대위법이라고 해요. 감정의 대위법. 뭐라고 한다? 시작. 감정의 대위법. 뭔가 좀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대립적 관계에 있는 것을 갖다 병치놓지. 허무의 불, 불은 따뜻한 거지. 그렇죠? 근데 물이랑이지 차가운 거지. 물과 불. 이때 불이 의지야. 의지가 물에 의해서 금방 꺼지죠. 그리고 곧 소멸될 그런 의지를 불 위에 물부터 아니 불이 물 위에 붙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잘 알아둬요. 왜? 그때 생각했지. 생각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맞닥뜨리니까 뭐야? 나의 의지는 소멸되고 만 거지. 그럴 수 있어.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다 찾지 못하고 살 수도 있어. 내 꿈을 갖다가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해. 하지만 정작 맞닥뜨리니까 내가 닥치니까 그 의지가 꺼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울잖아.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 시험에 떨어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나 정작 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런 생각이 싹 하는 거야. 낙심하고 실망하고. 알겠습니까? 슬픔에 빠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제시한 거야, 지금.
물리랑에, 허무의 불, 물리랑에 불 붙어 있었다. 금방 꺼질 나의 의지였던 거지. 알겠습니까?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난 넘길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맞닥뜨리니까 나는 금방 허물어지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슬픔 가운데 있었던 거지. 낙심 가운데 있었던 거지. 나의 의지마저 꺾인 채, 알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끄덕끄덕이며 겨울바다에서 있죠? 끄덕끄덕인다. 뭐가 나를 가르쳐서? 시간이 다 약이다는 말이 있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깨닫게 된 거야. 깨닫게 됐어. 그래서 두 번째 겨울바다가 있어. 두 번째 겨울바다는 뭐다지? 깨달음의 겨울바다. 시작. 깨달음의 겨울바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뭐다? 시작. 좀 더 넓게, 보편적 우리 인생으로 넓게 나가보는 거야. 보니까 뭐더라? 그 나오죠. 네. 끄덕여며 겨울바다 썼었네. 네. 자,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좀 더 인생을 넓혀보니까 그것이 나만의 슬픔은 아니더란 얘기지. 나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인생이라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구나. 다 모든 것을 꿈꾼다고 다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살더라는 얘기지. 알겠어요? 인생이 나를 뭐해서 가르쳐 준 거지. 남은 날은 적지만, 남은 날은 적다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유한성을 얘기하는 거지. 유한성. 남은 날은 적지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한 거지. 그 인생이라는 것이 길다면 지금의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중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인생이 길어 안 길어? 길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간들이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인생이 짧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실 가운데 있으면 돼안돼?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 밑줄자 그런 영혼은 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 아십니까? 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 결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자.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강인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남은 날은 적지만. 이렇게 남은 날은 적지만 반복했지? 반복하고 있죠? 됐습니까? 반복적인 것은 뭐다? 다시 운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는 법이 드러나 있다. OX? O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또 겨울에 가보았지. 있지?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이것도 반복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처음과 끝에도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내용상 비슷한 표현이 있죠. 이것도 역시 변형된 수미상관. 시작.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할 수 있죠. 대칭되면서 변형된 수미상관.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일고 있었다. 인고 있죠? 인고의 물이 현실의 고뇌를 갖다 초국하는 의지가 인고의 물이야. 그것이 기둥을 이루고 있다 있지. 물 가운데 기둥을 이루고 있다는 건 기둥은 의지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정의됐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강인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영혼이 되길 소망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겨울바다에 갔지. 겨울바다는 여전히 뭡니까? 매운 해풍이 불고 있는 현실이야. 그런데 더 이상 나는 그런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지. 오히려 그런 현실 속에서 더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나의 의지가 생성된다는 얘기야. 그 생성되는 의지를 뭘로 표현하고 있다? 기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의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것을 시각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형상화야. 의지의 시각화 형상화. 그게 바로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반전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겨울바다는 더 이상 상실과 소멸의 바다가 아니라 생성의 바다로 바뀐 거지. 알겠지요? 뭐의 바다로? 생성의 바다로 바뀐 거지. 이게 바로 반전이지.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시련인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나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나에게 좀 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나의 의지를 갖다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됐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나무가 더 강하다 다 같이? 바람이 있을 때 나무는 강하다는 거지. 바람이 없을 때 나무, 여러분들 보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 화초들 있잖아. 그리고 집안에서 갖고 오는 나무들이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도 보면 무슨 말미잘처럼 말이죠. 한번 뽑아봐. 한번 뽑아보면 말미잘처럼 아주 작은 뿌리들만 있어 없어 하얗게. 왜? 그렇게 굳이 뿌리를 갖다 뻗을 필요가 없거든. 때 되면 물 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쉽게 뽑히죠. 얼마 힘도 들지 않는데 좀 뽑히잖아. 그런데 나무 가봐요. 쉽게 뽑혀 안 뽑혀? 그 작은 나무, 우리 집안에 키우는 나무보다 더 작은 나무일지라도 잘 안 뽑히죠. 왜?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뿌리를 넓게 길게 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야. 오히려 그것이 겨울바다가 나에게 뭘 줬어? 의지를 생성케 만들었다는 얘기죠. 얘기했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뭘로 인식이 전환됐다? 긍정적인 걸로 인식이 전환됐다. 체념적인 것에서 뭘로? 극복적 의지로. 알겠습니까? 의지적인 것으로 전환됐다. 이것이 반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뭘 시험지에 나왔어? 이게 겨울바다가 의미하는 것을 순서대로 얘기하라. 첫 번째, 소멸과 상실의 이미지. 두 번째는 깨달음의 이미지. 세 번째는 생성의 이미지로 이미지가 반전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갖다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도 역시 시에 대한 실제 분석을 통해서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시에 접근하게 되면 좀 더 시가 친숙하게 좀 더 잘 해석이 되지는 그런 것들을 맡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설에 대해서 접근하겠지만 일단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소설 파트, 수필 파트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